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자의 음모라는 제목으로 상하 두 편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공자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공자가 만들어 놓은 역사적 시각을 공자의 눈으로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공자의 어떤 시선이 은연중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스스로 우리 역사를 비하하거나 또 우리가 어떤 사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을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보는 중요성이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공자의 시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자의 탄생부터 또 살아온 과정을 이해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 하편에서는 공자가 제시했던 그러한 역사적 프레임이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를 살다간 많은 사람들이 남긴 청동기에 있는 근문, 거기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공자와 근문을 대조해서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서 479년 동안 이렇게 생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생은 551년에 이때가 노나라 양공 22년이 되는데 산동의 곡부에서 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자의 어머니는 안징제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승냥훌이라고 하는 이분은 하급 무사였었는데 그 출신은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거기에 소국으로서 송나라를 이렇게 허용을 했는데 그 송나라의 후손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냥훌은 본처 시시가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서 딸만 9을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수단으로서 안징제라고 하는 16살, 당시 16살 되는 이 안징제, 공자의 어머니죠. 또 60대에 이 승냥훌이 이렇게 야합을 해서 공자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60대와 16세가 혼인을 했다, 또 자식을 낳았다 하는 것은 당시로서도 굉장히 파격적이고 또 이것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선을 넘은 관계였다 하는 뜻에서 야합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이 공자의 아버지 승냥훌이 16살 되는 안징제를 강제로 이렇게 들판에서 취했다,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본처 시시에게서는 9딸이 있었고 안징제는 여기서 공자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나온 공자는 본처나 친인척으로부터 환영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가정생활이 되지 못했고 이 승냥훌은 가끔씩 들여다보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자가 3살 때에 이 승냥훌이 세상을 떴고, 또 어머니는 또 안징제는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공자가 17살 때에 또 세상을 떠납니다. 공자가 조실분모한 이후에 송나라 병건씨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 해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가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시 가문의 창고지기를 하게 되었고, 또 가축을 치는 그러한 당시 사회에서는 소나 염소나 이런 짐승들을 키우는 일, 이런 것들을 맡아가지고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예법, 그 전문가로서 점차 지역에서 알려주고 또 점점 범위가 넓어져서 요새 말로 하면 셀럽이 됐죠. 네. 그리고 노나라가 내란이 발생하니까 제나라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14년 동안 이렇게 천하를 돌면서 결국은 자기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고 차라리 제자라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48세에 다시 제자를 양성하는데 더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 500년 노종공과 제나라의 경공이 회담할 때에 노나라가 빼앗긴 땅을 되돌려받는 데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을 인정받아서 그때부터는 삶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81년 문제가 되는 이 춘추를 완성했습니다. 이 춘추로 말미암아서 공자도 자기 자신이 이 춘추를 통해서 비난도 받고 또 인정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아마 본인도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이 춘추 때문이고 또 나를 비난하는 것도 비판하는 것도 또 춘추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을 보면 자신이 지은 이 춘추가 앞으로 어떠한 후폭풍을 가져올 것인가 그러한 것을 미리 예감했고 또 그것이 실제로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자가 춘추를 조술하고 그 다음에 또 예법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또 후학을 키움으로써 대성지성 문선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타이틀로 우리나라 역사에까지도 사생결단을 하고 공자의 그 가르침을 서로 내가 맞니 네가 맞니 해서 사화가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자는 태어남부터 또 마지막 삶을 마칠 때까지 대체로 순탄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79년 그때가 공자 73살의 나이인데 그때 세상을 뜨고 장지는 노나라 도송 북쪽 사수 언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자신의 저서 이런 것들을 남기고 떠남으로써 후학들이 그 공자의 진위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해석의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이것이 후대의 시비거리로 남게 되는 것이고 또 오늘 이 영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자가 무엇을 바라고 이렇게 자신의 저수를 남겼는가 하는 그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그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글을 쓰는 그러한 태도, 마음가짐 이것을 몇 군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전해오는 선현의 말씀을 찬술하되 모르는 것을 지어내진 않았고 믿어서 옛 것을 좋아하니 그러니까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을 수용을 해서 옛 것을 좋아하니 남몰래 나와 노팽을 비교해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수리부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어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자기가 깨달은 바를 기록을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어떠한 것을 남겨가지고 뒤에 어떤 이런 사단이 일어나면 그것은 공자가 몰라서가 아니고 공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글을 썼기 때문에 통념과는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무언가가 논리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도 있고 이래서 그러한 것이 다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공자가 어떠한 의도를 바탕에 깔고 썼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알지 못하고 글 짓는 자가 있어도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많이 듣고 그 중에 선한 것을 택하여 따르고 많이 보고 아는 것은 깨달음에 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많이 머릿속에 지식을 넣고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난 후에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이제 의도로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석들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지난밤 나는 두 기둥 사이에 앉아 제사 받는 꿈을 꾸었다. 이것은 공자가 세상을 떴다고 하는 그런 꿈,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을 때에 두 기둥 사이에 앉아서 제사 받는 꿈을 꾸었다. 나의 조상은 은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기둥 사이에 앉아서 제사 받는 꿈, 이것이 자기 조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각 시대마다 그 관이 있는 자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나라 때에는 이 고인이 동쪽 계단 쪽으로 가 있고, 주나라 때에는 서쪽 계단에 모시고 은나라 사람들은 이 두 기둥 사이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의 조상은 은나라 사람이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기둥 사이에 앉아 제사 받는 꿈을 꾸었다 하는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에 관념을 알지 못하면 제사 받는 것과 자기가 은나라 사람인 것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은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에서뿐 아니라 또 공자가 은나라 사람인데 구이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그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은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자는 이르장구하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순생어 제풍 천어 부하 졸오 명조 동이지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는 제풍에서 태어났고 부하로 옮겼으며 명조에서 사망을 했다. 그래서 동이의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왜 이게 공자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하실 텐데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영상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자는 동이의 사람처럼 동이의 사람답게 상당한 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자의 키는 9척 6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자 세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은다라 때의 기준으로 하게 되면 키가 191보다 조금 큰 그런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키가 큰 편인데 그 당시로서는 상당한 그 일반인하고는 다른 그런 거구가 되는 것이죠. 또 한나라 때에는 한 척이 27.7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m를 훨씬 넘기기 때문에 이 척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은나라 척으로 하게 되면 190cm 이상의 장신이었다. 농구를 해도 될 만한 그러한 장신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알아주는 것도 춘추이고 나를 벌할 것도 춘추다. 자, 여기에 보면 요 뒷부분만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인데 이 전문을 다시 보게 되면 세상의 도가 쇠미해지니까 도가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니까 사설 폭행이 나온다. 악한 말과 삿된 말과 난폭한 행동들이 나온다.
신하는 자신의 주군을 시해하고 자식은 아버지를 죽인다. 공자가 이것을 두려워해서 춘추를 지었다. 춘추는 천자지사야 해가지고 춘추라고 하는 이런 역사를 소설하는 것은 천자가 할 일인데 감히 내가 했다. 그래서 지아자, 나를 이러한 천자가 할 일을 내가 한 이런 나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춘추를 통해서 나를 인정해 줄 것이고, 감히 네가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벌할 사람, 나를 비난하고 죄를 줄 사람은 또 역시 춘추를 통해서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지은 춘추가 어떠한 막대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인가,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두둔하거나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자신이 저술한 이 춘추가 상당한 무리를 일으킬 것이다 하는 것을 예감을 하고 있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사설 폭행이 일어나고 난무하는 그것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고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의 질서를 회복하지 못할까, 이것을 염려했다는 것이 이 춘추를 지은 공자의 명분이었습니다. 명분인지 핑계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맹자가 공자의 입장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춘추를 지으며 기록할 것은 기록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할 때 자하의 무리는 한마디 말도 의견을 낼 수도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나를 알아주는 것도 춘추고 나를 벌하는 것도 춘추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즉 자신의 입장은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추를 지으면서 원진이 되는 그 역사를 보고서 기록할 건 기록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즉 공자의 시각으로 본 역사서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계도하기 위해 또 세상을 공자가 원하는 그러한 질서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역사를 없는 것으로 지워버릴 것이냐, 그것을 용인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화두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공자의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공자를 따랐던 자하의 무리는 한마디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공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항상 가난했고 소위 말하는 상갓집의 개처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인식할 것입니다. 즉 공자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슬만 마시고 살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 뜻밖에도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입고 먹는 것이 좋게야 영예와 치욕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공자가 이렇게 경제 사정이 좋은 것, 넉넉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보면 굳은 믿음으로 배우기를 좋아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도를 지키며 망해가는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며 어지러운 나라에는 거하지 않는다. 천하의 도가 있으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도가 없으면 피한다, 숨는다. 나라에 도가 있음에도 가난하고 천해지는 것은 수치이며 나라에 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질서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정된 상태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가난하고 천해지는 자리에 있는 것은 자신이 무능하거나 게으르거나 뭔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치가 될 것이고, 나라에 도가 없는데 부귀한 것 역시 수치스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나라에 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안정된 나라가 아니고, 그 나라에는 여러 가지 앞에서 춘추를 짓는 동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설 폭행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부귀해지고, 또 영예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간신이거나 도적이거나 강도이거나 뭔가 부당한 그러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역시 도가 있을 때 가난한 것이 수치인 것처럼 도가 없을 때에 잘 되는 것은 역시 그 자체도 부끄러운 일이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공자는 경제에 관해서 또 자신의 처세에 관해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위나라 영공이 공자에게 노나라에 있을 때 얼마나 받으셨소? 이렇게 묻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공자가 연봉이죠. 1년에 좁쌀 6만 마를 받았습니다 하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6만 마리라고 하면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하면 90톤이 됩니다. 공자는 가난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이 좁쌀 90톤에 대한 가치를 그때의 가치로 환산한 것이 있었는데, 그때 돈으로 한 연봉 9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가난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맹자는 공자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연봉을 받았습니다. 공자는 90톤을 받았는데 맹자는 제 나라에서 병이었을 때 좁쌀 15,000톤을 받았습니다. 15,000톤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맹자는 공자보다 한 150배 이상을 받았죠. 그리고 공자는 곡부에 33묘 부지의 집을 소유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일반인들은 기준이 5묘라고 하니까 6배가 넘죠. 6.6배의 그 부지를 갖고 있었으니까 결코 가난과는 관계가 없는, 거리가 먼 그러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자가 황제의 현손으로부터 전해진 서를 구득해서 구해서 얻었죠. 서를 구득해서 진목공까지의 3330편을 깎아서 100편으로 한 것이 상서. 3330편인데 100편만 남기고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러면 3230편을 깎아버렸다, 삭제해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비율로 보니까 97%를 없애버렸어요. 이게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00편으로 한 것이 상서로 18편이 중후다. 지금 100편 속에 그나마 보이지 않는 것도 42편이니까 이것이 또한 시서에 없어진 것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기록된 이미 있었던 역사의 97%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진목공까지 그 이전에 황제의 현손으로부터 전해진 서, 그러니까 황제의 내용까지 들어가 있었겠죠. 황제의 내용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목공까지의 그 역사를 싹 다 깎아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 목공이라는 인물이 왜 깎였는가, 그걸 보면 여기에 보면 갱흥 진백지 기덕 이리 돼가지고 진백의 그 덕이, 진백이 후대에 남긴 그 덕이 이 신라 땅에서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죠. 통일을 했으니까. 이것처럼
최초의 원조가 되는 진목공은 은나라의 동맹국으로서 은나라를 지지하다가 결국 주나라의 포로가 되면서 동쪽의 호신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목공의 선조, 그때로부터 진목공까지의 그 행위나 이런 역사들이 공자에게는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자는 모든 예법이 주나라에서 완성되었다. 주나라 것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했던 진목공에 대해서는 또 그 이전에 주나라와 주나라의 조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쓰여진 그러한 내용들이 마음에 안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진목공이 남긴 그 금문을 보면 그 배경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 전해온 것을 97%나 없애버리고 100편으로 간단하게 끝내버렸다. 이것이 공자가 남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목공까지 3330편을 깎아서 없애버렸다 하는 그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공자가 표현한 것이 만이활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이활하라고 하는 것은 야만스러운 오랑캐, 야만스러운 동의의 오랑캐가 하나라를 어지럽힌다, 침노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에 대해서 종주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주나라를 갖다 협박하고 주나라를 위태롭게 했던 진목공, 이 진목공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이 진목공은 또 뭐라고 남겼는가 하면 혁사만하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진목공은 이 공자보다 약 100년 정도 앞서서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진목공은 지금까지 전해오는 그러한 금문에 보면 혁사만하 해가지고 오랑캐 하족을 갖다가 정벌하라, 굴복시켜라, 두려워 떨게 하라 이러한 그 요시를 곳곳에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또 하나라가 사실은 이 진나라 목공이 타겟으로 하는 중심 그 혁파, 굴복시켜야 할 대상이지만 또 이 하나라를 중점 타격을 함으로 해서 하나라를 이렇게 굴복하거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나라들도 다 정벌하겠다 해서 혁사만하에 이어서 혁사만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거기에 대한 반대의 개념으로서 많이 활하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라를 두둔해야 되기 때문에 순임금은 이제 죽었다고 착각을 하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형님은 죽었을 터이니까 내가 형님 것을 다 이어서 내 것으로 하는데 그 중에 소나 양은 부모에게 드리고 또 이 창고 그것도 역시 부모에게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무기는 나의 것이 되고 검은고도 나의 것이 되고 또 활도 나의 것이 된다. 또한 두 형수로 하여금 나와 같이 살도록 살림을 차리도록 이렇게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상이 순이 죽은 줄 알고 순임금이 있었던 그런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순임금이 침상에 앉아서 검은고를 타고 있었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두 형수를 나의 식구, 그러니까 처로 이렇게 삼겠다 하는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일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것도 역시 공자가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의 사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소위 두형수라고 하는 것은 여자 두 사람,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드릴 때에 푸나로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짝이 되는 좋은 친구, 한 식구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언젠가 좀 이 영상들이 좀 이렇게 그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해가 될 만한 그때의 목외사회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순임금 동생 상은 여기에서 볼 때에 두형수를 자기가 차지하겠다 이런 의도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푸나로아를 여자 쪽의 푸나로아를 여기서 나타냈다. 결국은 공자도 이것을 완전하게 흔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것을 지우면 그 다음에 이 스토리를 갖다가 공자가 창작한 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 흔적을 여기에 이렇게 남길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설명만 가지고 요약을 한다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자는 야합으로 태어났으나 자신의 노력으로 경제적 기반을 갖추었고 또 예법에 대해서 꾸준하게 공부를 해서 일정한 지역에서 셀럽으로 저명인사로 이렇게 인식을 갖게 되었다. 공자는 선입견처럼 궁핍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유한 삶을 누렸다. 공자는 주나라의 예를 공부하여 점차 지명도가 높아졌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에서 인정받게 되었다. 공자가 차린 그 학원이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러한 그 내용도 있기 때문에 공자는 결코 궁핍하거나 이슬만 먹고 산 사람도 아니고 또 경제관도 상당히 건강한 그러한 모습을 갖추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자는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모르면 쓰지 않았다 이렇게 했으면서도 자신이 은나라 후예의 임을 알고도 춘추를 조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은나라를 멸망시킨 자기의 선조의 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를 추종했고 있는 역사 기록 대부분을 삭제해버렸다. 이것은 목적을 위해서는 역사도 재창작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남긴, 중국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소토인들이 남긴 그 역사서는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한국은 중국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을 통합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은 딴지 걸지 말아라 하는 의미로 한국은 중국사의 일부라고 이렇게 했고 또 만리장성도 원래 갈석산 거기까지 발해만 일대에 있는 갈석산이 시작이며 마지막인데 이것을 우리나라 역사까지도 침탈하기 위해서 이 만리장성의 그 길이를 청천강이 있는 그쪽까지도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공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과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미래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뺏기는 것은 미래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기필코 지켜야 할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두 번의 영상 중에서 상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